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에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서 남욱 변호사까지 이렇게 폭로전을 이어가는 배경, 의원님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공범들 간에 끝까지 다 범행을 부인할 때는 전부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누군가 자백을 하면 그 사람은 조금 선처를 받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잡아떼는 사람은 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때 누군가는 이제 자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죄수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을 놓고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뭐 사업하고 돈 벌 때는 좋았습니다만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증거가 하나둘 나오면서 이 되겠냐, 부인한다고 버틸 수 있겠느냐, 끝까지 무죄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각자 도생하는 단계에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행을 자백하고 이실직고를 하고 나부터 좀 선처를 받자, 뭐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전형적인 뭐 교과서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각자 도생의 단계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뭐 죄수의 딜레마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상대방에 대한 나쁜 진술을 하면서 자기가 유리한 것들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쁜 진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실하냐 이제 허위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유동규 씨하고 남욱이 계속해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428억이 이재명 측 지분이란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들었느냐? 김만배 씨한테. 그리고 더 높은 분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유동규 씨한테. 결국에는 이 진술들은 유동규 씨나 김만배 씨한테 들은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유동규 씨나 김만배 씨가 진술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의미가 없는 법률적인 얘기들을 남욱 변호사가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좀 잘 보여서 자신에게 뭔가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허위 진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700억에서 428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428억인데 이게 정진상 씨와 김용 씨의 몫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규 씨의 몫은 없는 것인가? 만약에 이 유동규 씨의 몫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돈이 모두 다 김용, 정진상 씨의 것이라고 해서 자기는 책임을 완전히 덜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진술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그러면 유동규 씨의 몫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유동규 씨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적용법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동규 씨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앞으로 검찰 재판 과정에 있어서 뭐 구형에 있어서 또는 몰수나 추징에 있어서 적용 법조에 있어서 이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들이 검사가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굉장히 허위 진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욱 변호사의 발언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지분이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천화동인 1호가 누구인지가 왜 중요한 건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만 이게 배수로 따지면 한 1,150배 정도 번 거예요. 1억 넣고 한 1,200억 정도 배당을 받았으니까 1호부터 7호까지 있는 천화동인 그 법인 중에 천화동인 1호가 제일 크죠. 1,200억 정도의 배당금이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변호사 등 대장동을 이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한 측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정치권의 힘을 연결해준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김만배 씨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제 수익 배분을 하면서 가장 큰 몫으로 이게 내가 다 갖는 게 아니고 이 1,200억 중에 이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힘을 쏟아서 이게 우리가 많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몫이 섞여 있다. 그 사람들 몫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김만배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평소에 했던 것이고 그 이야기를 이제 남욱 변호사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가장 큰 금액의 배당금이 지급된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 관계, 이게 결국엔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예. 더불어서 남욱 변호사가 그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최소 4억 원을 건넸다 이런 주장도 이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진위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한 수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동규에서 정진상, 김용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는 수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굳이 제가 뭐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뭐 편을 들 이유는 없습니다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자본금은 1억이었지만 1억 얼마 정도 됐지만 사업자금은 한 35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이 사업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업이 망가질 뻔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이 박영수 전 특검이 도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중수 과장일 때 이 사건을 무마시켜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사도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김용 씨나 정진상 씨가 모든 나쁜 짓은 다 한 걸로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액수로 따지면 곽상도 씨 아들이 받은 50억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고요. 남욱 씨 같은 경우는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으로부터 22억 정도를 받아서 최소 4억은 선거자금으로 줬다는 건데 지금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한나라당이었던 최윤길 씨 전 시의원에게 6천만 원, 강한구 전 시의원에게 5천만 원 줬다는 거고 그러면 22억 중에 4억이 최소 전달이 됐으면 나머지 18억은 어디로 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4억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좀 검찰이 나머지 18억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아직은 4억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주장만 있을 뿐이지 이 4억이 전달돼서 정말 정치 자금으로 쓰였는지 선거 자금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이것들이 전달됐다는 증거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나 이 남욱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구체적인 증거 정황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나온 이후에 이것이 황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조작 수법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조작 수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정치가 지금 너무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상대를 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작 수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실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국회 본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민주연구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정진상이나 김홍 씨 같은 경우는 일한 지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범죄 사실로 나오는 것들은 8년 전부터 한 1, 2년 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당사의 본청의 연구원에 당연히 증거가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건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정진상 씨나 김용 씨를 돕는 비호 역할을 하고 있고 결국 이재명 대표를 돕는 비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압수수색이 굳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떤 당원들과 조직들을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격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정치를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수사만 해서 국민들께 보여주면 될 건데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에서 너무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왼팔 오른팔 두 명이 구속이 됐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만기가 대략 12월 7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열흘의 기간 그리고 한 번 더 연장해서 이제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대략 12월 7일 정도에 정 실장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 인물은 한 사람 남는 거거든요. 뭐 전 국민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장동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장 없이 이 사업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그리고 사업에 따른 이익이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겠느냐. 결국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올 연말쯤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소 여부가 다 내년 초쯤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처럼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 일각에서는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된 데 대해서 이 대표가 입장을 좀 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그러네요. 목표를 같이 하면 정치 공동체죠. 이런 시기에 지금 검찰이 말을 만들어 갖고 이재명 당대표를 유죄의 그 프레임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예. 저는 그런 어떤 술법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예. 문제겠지만은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 김용 지금 김용 부원장이 기소가 됐어요. 이걸 판단하는 시점이 기소한 시점입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걸 판단할 시기가 됐다는 게 뭐 저의 판단이고 그 당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 당내 마련된 절차를 점검하고 가동시킬 시기가 된 거 아니냐라고 저는 뭐 공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일단 이 대표와 이 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김 부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비이재명계 같은 경우에서도 당원 80조에 따라서 김 부원장이 좀 당직을 정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정당으로서 당연히 이런 얘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뭐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을 갖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당무 정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부의 어떤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지금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자진 사퇴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이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민주당처럼 지금 이견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좀 이런 이견의 목소리가 좀 나와서 좀 국민의힘도 정상적으로 좀 작동을 해서 국민들의 안위도 좀 걱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국정조사 같이 하자라고 어떤 다른 목소리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MBC에 대해서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데 전용기에 태워서 언론의 자유를 좀 보호하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정치가 좀 더 합리적이고 협치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초에 터져나온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단일 대우를 좀 유지해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지금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구속된 이후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좀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건 뭐 국민의 심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 같고요. 사실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내지는 뭐 당직 정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더 속내는 뭐 친명계가 아닌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좀 대표직을 사퇴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잖아요. 사실은 이건 성남시장 재직 시기에 일어났던.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부패를 옹호하는 정당처럼 비춰지고 또 부패의 이미지가 당에 더 씌워지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소위 당대표에 대한 손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건 뭐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바도 아니고 바란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치소 수감 이틀 만에 구속 접부심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내일 구속 여부를 다시 이제 검토를 하게 될 텐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잘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근데 같은 법원에 있는 다른 판사가 영장을 이 구속 접부심을 받아줘 버리면
전에 판단했던 판사가 부적법한 판결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굉장히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검찰이 1년 이상 가까이 수사를 하면서 집요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격 카드를 한 3, 4일 만에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었기 때문에 이 중에 한두 군데의 어떤 전략적인 반격 카드가 있다 할지라도 또 나머지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요즘에 뭐 이런 정치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도주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정진상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한다? 이건 향후 굉장히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석방되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의 피 맺힌 목소리를 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더는 진실과 책임을 애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국회에 피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예산 법정 통과 기한이 12월 2일이고 12월 9일까지 산적한 긴급 중점 법안에 대한 통과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예산 통과하고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 협의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민주당이 먼저 입장을 밝혀주면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금 전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명백히 밝혀준다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계속 엇갈려 왔는데 합의할 협상의 여지가 좀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 우선 이 이태원 참사는 국정조사나 특검에 적합한 사안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은 기존의 사법 시스템이나 어떤 국가 수사기관이 정치적인 압력 내지는 다른 데 영향을 받아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보다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 수사를 해나가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그런 어떤 정치적 압력이 있을 만한 사안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국정조사가 구체적인 정말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은 이번 이태원 참사를 8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끌고 가려는 의도에서 계속 초창기부터 국정조사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어떤 법률의 제정 내지는 개정 아니면 국가기관 간의 권한 조정 중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위 정도를 구성해서 하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수사가 먼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올해 예산 620조가 넘습니다만 사실 우선순위를 어떤 게 우선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만 적합성 여부를 볼 때 국정조사가 수사보다 앞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나 수사가 먼저다라는 입장이시고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가자는 이 국민의힘의 역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예상을 아니 뭐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있으면 받아들이겠죠. 근데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참사가 왜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되고 왜 행정 재난 안전 시스템이 붕괴됐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에 대해서 예산안과 연계하고 수사와 연계하고 이런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이런 참사가 있으면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조 리본도 근조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추모를 할 때 피해자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약간 비상식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아주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바꿔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라고 제안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들이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빨리 경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유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수사 끝나면 하자?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국민들께 다 잊혀진 상태에서 무슨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지금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늘 오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실 명의로 형사 고발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아니면 야당 측에서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동안은 법적인 조치는 잘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오히려 공식적인 방법, 법에 의해서 그 가타부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형사 고발, 뭐 고소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또 뭐 야당 쪽에서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이니까 다른 엉뚱한 시비를 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사상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방법도 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뭐 언론기관과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일어난다면 보다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법대로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대통령실에서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대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대로 하겠다,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협치는 당연히 안 되고 국회라고 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엄청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법대로 하겠다 자꾸 이러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시민들이 어떻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경제 문제가 됐든 외교 문제가 됐든 좀 융통성 있게 어떤 운영해 나가고 제발 법대로라는 생각보다는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MBC와 소통하면서 조금 자신의 반대 세력에 대해서도 문호를 활짝 개방해서 정치를 끌어나가면 그게 결국에는 지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글쎄 저는 뭐 야당 국회의원 정치인이라 그래서 허위 사실을 함부로 막 유포시키거나 주장하는 거는 옳지 않죠. 지금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의 무슨 어디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래서 정말 자신 있으면 그러면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뭐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은 한 번이라도 해라 그랬는데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면 말구식의 이런 무책임한 허위사실의 유포 이거는 조금 근절돼야
되어야 할 정치적인 악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출근길 문답과 관련된 논란을 언급해 주셔서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면 대통령실에서 이 출입 기자단을 향해서 이제 자체 징계를 요청을 했는데 기자단이 이를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지금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양자 간에 해결할 일이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이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단에서 일단 어떤 징계나 조치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다른 입장이 또 나오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도어 스태핑이 앞으로는 잠정적으로 중단되게 됐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 중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도어 스태핑은 당분간은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람마다 보는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자기 사적인 공간이 아니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출근한 길에 거기에 마주하는 자리에서 아무리 언론인이라고는 합니다만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적어도 잘못된 일인 거를 인정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항상 대통령이나 정부 보고 잘못한 거 인정하라고 하지만 언론인들도 본인 스스로도 잘못된 건 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외국 정상들이 기자들과 얘기하는 거 보면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다리를 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본질은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고 그래서 취재를 방해하고 그리고 왜 MBC에 대해서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냐라고 따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그럼 징계하겠다라고 한다면 마치 여당 대표에서 이준석 대표를 성상납 의혹으로 해서 징계를 2번 주고 그래서 여당 대표에서 결국 물러나게 하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전방위 수사를 하고 또 언론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이라고 해서 이런 제재를 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뭐 협치라든가 또는 일방적인 정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문화 자체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이제는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대통령이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더 가깝게 소통하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했던 모습들이 좀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냥 잠바 입고 다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좀 과거에 국민들이 좋아했던 그 모습으로 좀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